가족이란 이름 앞에서 언제 가장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함께 사는 가족보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이 더 절실한 구원자가 되기도 하죠. 여기는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겉보기엔 평화롭고 안락하지만 이곳 12층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고독, 사회의 가장 깊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늦가을 시골집입니다. 박정순 여사 72세, 남편을 여의고 6개월 정순 여사는 텅 빈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바쁜 삶에 지쳐있죠. 멀리 싱가포르의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아들 지훈과의 통화는 의례적인 안부뿐입니다. 폰 화면 아들과 짧게 영상 통화를 마치는 정순의 쓸쓸한 뒷모습. 내가 이대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홀로 남은 노년에게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거대한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전화.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희는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하세요. 곧 전화 드릴게요. 뚝 끊긴다. 정순 혼잣말 작게. 나도 잘 지낸단다. 허허. 씁쓸한 웃음. 그때 정순 여사의 유일한 희망이 며느리 오서연이었습니다. 45세의 서연. 화면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 거실. 서연은 정순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줍니다. 서연은 남편의 긴 부재로 인한 심각한 정서적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겉으로는 완벽한 전업주부, 명문대 진학을 앞둔 딸의 엄마였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곡한 설득에 정순 여사는 짐을 꾸려 일산 아파트로 상경을 결정했습니다. 낯선 도시에 대한 걱정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어머님,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사셔야죠. 제가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님의 딸이 되어드릴게요. 정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맙다. 너밖에 없다. 며느리의 손을 잡는다. 며느리의 환대는 급진했습니다. 깨끗한 방, 좋은 침대, 그리고 정성 어린 식사. 정순 여사는 효부 코스프레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그림자를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1202호에 사는 이복자 여사 55세. 화면 복자는 멸치볶음 한 접시를 들고 1201호 문을 두드립니다. 밝고 오지랖 넓은 성격입니다. 복자 여사는 부녀회 활동가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많았죠. 새로 오신 시어머니에게 멸치볶음을 건네는 그녀의 환대는 진심이었습니다. 복자 친근하고 밝게.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이 멸치볶음은 우리 댁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사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이웃 사촌끼리 자주 뵙고 지내요. 정순 부담스러워하며. 아이고 이렇게 고맙게. 복자 씨가 마음을 써주니 참 감사하네요. 며느리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자는 1201호에서 풍겨나오는 낯선 냄새를 감지합니다. 복자 혼잣말. 어휴, 이 집은 왜 이렇게 향냄새가 독하지? 아침마다 창문 열고 뭐 태우는 냄새가 나던데. 코를 찡긋한다. 화면 복자의 시선이 1201호 닫힌 창문으로 향합니다. 창문 안쪽은 어둡습니다. 신심이 깊은가 보다. 복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의혹의 씨앗은 이미 심어진 후였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식탁 위에서 사건의 불길한 암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순 여사가 좋아하는 매운 고추와 김치, 돼지고기 볶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식탁에는 백김치, 닭가슴살, 흰죽 같은 무색의 음식만 올라와 있습니다. 정순이 의아하게. 서연아, 오늘은 왜 이렇게 밥상이 싱거미게? 붉은색이 하나도 없네. 나는 매운 김치가 딱 좋은데. 서연 표정 변화 없이 단호하게. 어머님, 제가 아는 한의사분께 여쭤봤어요. 어머님은 체질상 붉은색의 강한 기운을 피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맵고 붉은 음식은 피를 탁하게 해서 안 좋대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식단을 짠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정순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며느리 내가 그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다. 그래, 내 말대로 하마. 서연의 말을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이라 믿은 정순 여사는 기꺼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기를 뺏는 주술적 학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 서연이 식탁에서 붉은 고추를 조용히 치우는 모습.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집착이 엿보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앞으로 정순 여사가 겪게 될 고독하고 잔혹한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1201호 아침 식탁. 접시 위에는 하얀 백김치, 닭가슴살 샐러드, 흰쌀죽만 놓여 있습니다. 붉은색이나 활기찬 기운은 전혀 없습니다. 상경후 3주. 며느리의 극진한 효심은 점차 기묘한 통제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붉은색이 사라졌습니다. 시골 밥상에서 늘 보던 매콤하고 활기찬 음식들은 온데간데 없었죠. 박정순 여사는 자꾸만 배가 고팠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싱거운 음식은 속을 채워주지 못했죠. 정순 여사는 미안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마치 의학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서연, 어머님, 이 두유에 넣은 닭가슴살만 드세요. 탄수화물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화면 서연은 멸치볶음이 담긴 반찬통을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제가 아는 한의사분이 그러는데 어머님은 윗대의 기운이 강해서 자칫 건강이 나빠질 수 있대요. 기운을 정화하려면 이렇게 색깔 없는 음식으로 비우셔야 합니다. 정순, 아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나는 그저 고맙지. 정순은 젓가락으로 힘없이 닭가슴살을 집어먹지만 표정은 씁쓸합니다. 며느리의 극진한 간호라는 포장지 안에서 정순 여사는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몸은 허기를 느꼈고 잠을 자도 피곤함은 가시지 않았죠. 식사 후에는 쓴 약초차가 강제되었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기운을 돋우는 명약이라 했지만 정순 여사는 마실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서연이 약초차를 억지로 마시게 하는 모습. 정순은 눈을 질끈 감고 마십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감독관 같았죠. 유나, 엄마, 할머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 요즘 살도 너무 빠지시고. 이대로 괜찮은 거야? 서연 유나를 차갑게 쳐다보며. 단호하게 유나야. 할머니 건강 내가 챙기고 있어. 넌 내 공부에나 집중해. 엄마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서연의 단호한 태도 앞에 손녀 유나마저 입을 닫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 완벽한 효심이라는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침묵으로 방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순 여사는 자신 때문에 며느리와 손녀 사이에 불화가 생길까 두려워 더욱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이가 있었습니다. 1202호 이웃 이복자 여사입니다. 이복자가 멸치볶음을 다시 담아 1201호 문을 두드립니다. 복자는 정순 여사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멸치볶음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죠. 정과 안부를 묻는 매개체입니다. 복자 반가워하며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다시 해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셔야죠.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서연 냉담하게 문을 살짝만 열고 아유 복자씨,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어머니는 체질상 해산물이나 짠 음식은 안 좋아요. 서연은 반찬통을 받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복자는 기분이 상했지만 정순 여사의 창백한 안색과 서연에게서 나는 지나치게 독한 향냄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복자가 1201호 앞에서 코를 킁킁거립니다. 저 냄새. 종교 의식 때 피우는 향 같기도 하고 며느리가 너무 유난을 떤다. 복자의 착한 의심은 단순한 이웃 간의 관심에서 수상한 감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지훈과의 영상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지훈이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피곤한 얼굴로 통화합니다. 정수는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웃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앙상해진 팔과 헬쑥한 얼굴을 보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훈 걱정스럽게 어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얼굴이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정순 불안하게 서연을 보며 아니야 아들아. 서연이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그냥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렇지. 서연 카메라 앵글 밖에서 차분하게
여보, 어머니께 제가 특별히 건강식단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붉은색 음식은 빼고 담백하게요. 지금은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라 그래요. 걱정 마세요. 지훈 한숨 쉬며 ESTJ 성격 마이너스 현실적인 해결책 모색에 실패하며 서연 씨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없겠지. 지훈은 결국 믿을 수밖에 없다는 듯 자책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들은 가장된 효심이라는 완벽한 방패막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 여사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몸은 시들어가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1202호 이복자의 의심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의심이 다음 챕터에서 끔찍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1201호 복도. 새벽 3시. 모든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정순 여사가 벽을 짚고 힘겹게 걷다가 스르륵 무너져 내립니다. 상경후 5주. 박정순 여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벽 화장실에 가려던 그녀의 몸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정순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립니다. 주변은 완벽한 정막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족의 집은 이제 그녀에게 고독하고 차가운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쓰러진 소리에 며느리 서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연은 쓰러진 정순을 내려다봅니다. 놀라기보다는 짜증과 당황이 섞인 표정입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는 대신 자신의 주술적 믿음으로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서연 차갑고 단호하게 어머님 왜 이러세요? 작은 소리로 이 시간에 소리내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지금 몸이 새 기운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잠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병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정순 쉰 목소리. 서연아, 숨이 안 쉬어진다. 나 좀 살려다오. 서연은 정순 여사를 겨우 방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준 채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절망적인 방치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며느리의 등 뒤로 속삭이는 외로움의 그림자만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이복자 여사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자가 작은 냄비에 끓인 맑은 북엇국을 들고 옵니다. 정순 여사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었던 이웃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자 조심스럽게 어머님 계세요? 북엇국 끓였는데 속이 편하실 거예요. 문을 연 서연의 얼굴은 극도로 창백했습니다. 복자는 틈을 비집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정순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은 뼈만 남았고 눈은 풀려 있습니다. 마치 해골 같습니다. 복자 충격에 숨을 들이마신다. 아니,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 당황하며 복자를 막는다. 나가세요. 복자 씨,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어머니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복자 격앙된 목소리. 이게 감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서연의 재질을 뿌리치고. 당신 정말 왜 이래요? 휴대전화로 119를 누른다. 119죠? 일산 신도시 아파트 1201호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복자 여사의 용기 있는 외침이 정순 여사의 목숨을 구하는 결정적인 구원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비명과 함께 정순 여사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의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음식 섭취를 막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사가 지훈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을 교차 편집합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정순 여사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밤이 되자 1201호에서는 다시 독하고 낯선 향냄새가 피어오릅니다. 방 안. 서연은 붉은색 한복을 입은 무속인 정명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붉은 초 3개가 불길하게 타오르고 정명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술을 읊었습니다. 정명자 무속인 섬뜩한 목소리. 징을 치며 시모의 강한 생기를 며느리의 그릇에 담아라. 이 기운이 옮겨가야 이 집안이 산다. 이것이 바로 서연이 외로움을 채우려 의지했던 기 탈취 주술 의식의 실체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쇠약함을 보며 죄책감 대신
이제 곧 내 기운이 채워지겠지라는 비뚤어진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무서운 현장을 유일하게 목격한 것은 손녀 유나였습니다. 유나가 엄마 서연의 방 서랍을 망설이며 엽니다. 그 안에서 붉은 종이 부적을 발견합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할머니를 해치는 무언가임을 알았습니다. 유나 떨리는 목소리. 엄마가 이상해요. 할머니가 자꾸 아픈 것도 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유나는 부적을 들고 1202호 복자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복자가 부적을 받아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부적의 붉은 문양은 불길합니다. 복자 경악하며 이게 정말 1201호에서 나온 거라고. 휴대폰으로 지인 무속인에게 전화하는 복자. 복자 다급하게 선생님, 이거 무슨 부적이에요? 노인을 빨리 저승으로 보내고 생기를 훔치는 부적이 맞아요? 복자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부적 사진, 목격 증언, 병원 진단을 모아 해외에 있는 아들 지훈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지훈의 용기 있는 선택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밤이 깊은 인천국제공항. 아들 김지훈이 헬쑥한 얼굴로 입국장을 뛰쳐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비행기 표와 복자가 보낸 부적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아들 지훈에게 1201호는 더 이상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웃 복자가 보낸 붉은 부적과 어머니의 해골 같은 모습이 그를 하룻밤 만에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가족을 방치했던 자책감과 분노가 지훈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새벽 지훈이 1201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독한 향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거실을 둘러봅니다. 작은 상 위에 남아있는 붉은 초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지훈 격분하며 오서연, 당신 당장 나와. 며느리 서연은 놀라 뛰쳐나왔지만 지훈은 그녀를 지나쳐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막 돌아온 정순 여사가 넋이 나간 채 누워 있습니다. 앙상하고 무력합니다.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 앞에서 지훈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훈이 울부짖으며 정순을 안고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서연 당황하지만 냉정을 유지하며 여보, 당신 왜 이래요? 갑자기 들어와서. 어머니는 그냥 회복 중이. 지훈 서연을 밀치며 닥쳐. 회복? 당신이 보낸 그 음식, 그 약초차, 그리고 이 집에서 나는 불길한 냄새까지 다 뭐냐고. 지훈이 주머니에서 붉은 부적 사진을 꺼내 서연에게 던집니다. 이게 뭔지 말해봐. 증거 앞에서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감당해왔던 공허감과 외로움이 결국 잘못된 주술에 의존하게 만들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서연이 흐느끼며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은 늘 해외에 있었잖아요. 집안에 나 혼자였어요. 나는 지쳤어요. 그 무속인이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강한 기운 때문에 내가 기가 눌려서 힘들다고. 그 기운을 내게 옮겨야 우리 딸, 우리 가족이 잘 된다고 했어요. 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훈의 분노와 허탈감. 당신이 외롭다고 어머니의 생기를 훔쳐? 이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야. 지훈은 아내의 비뚤어진 집착에 절망하며 등을 돌립니다. 지훈은 부재했던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서연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이별을 고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존속학대의 가해자가 된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증언과 서연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서연과 공범인 무속인 정명자를 즉시 검거했습니다. 기운을 옮겨준다며 노인을 학대하도록 부추긴 사기 행각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정순 여사는 다시 위급 상태로 병원에 재입원했습니다. 병실. 지훈이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훈 후회하며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내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다면 그 모든 불행은 가족의 무관심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훈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뒤늦은 후회와 책임감으로 어머니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순 여사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순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지우는 안도감에 오열합니다. 정순 아주 작게 지훈아, 아들을 알아본다. 지훈이 감격하며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한편 서연은 경찰 호송차에 실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딸 유나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복자 여사를 만납니다. 복자가 유나의 어깨를 감싸며 유나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이제 곧 괜찮아지실 거야. 이모가 옆에 있어 줄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는 처참하게 파괴되었지만 이웃의 순수한 정이 남겨진 이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고독을 넘어선 연대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희망을 찾습니다. 6개월 후 봄. 법원 건물 외경이 햇살 아래 비춥니다. 무겁고도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톤. 시간은 상처를 덮고 새로운 생명을 틔웁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며느리 오서연은 존속학대죄로 징역 7년을, 무속인 정명자는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되었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들 지우는 해외 주재원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을 지키기 위한 뒤늦은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지훈이 딸 유나의 어깨를 감싸고 법원을 나섭니다. 유나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지만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서연과 이혼하고 어머니와 딸이 머무는 1201호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일상의 회복이었습니다. 박정순 여사는 이웃 이복자 여사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기력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정순과 복자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쬐입니다. 정순의 얼굴에 드디어 혈색이 돕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 복자는 정순 여사의 정신적인 지지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순 깊은 한숨을 쉬며 복자씨, 난 아직도 모르겠어. 서연이가, 내 며느리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나는 진심으로 그 애를 믿었는데. 복자 차분하고 진지하게, 어머님, 사람은 외로우면 이상한데 의지하게 되어요. 남편이 없고 기댈 곳이 없었겠죠. 그 여자는 외로움을 주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누군가를 학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님은 잘못 없어요. 정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다.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듯 그래. 외로움. 나도 그 외로움 때문에 서울까지 왔는데 눈을 뜨고 나는 이제 그 아이를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네. 정순 여사는 비로소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고 그 순간 피해자로서의 고통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마지막 해방이었습니다. 저녁. 1201호의 부엌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지훈과 유나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서툰 아빠와 딸의 모습이지만 그 노력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식탁 위에는 이제 색깔 있는 음식이 올라옵니다. 며느리의 통제에서 벗어난 정순 여사가 가장 좋아하던 매콤한 붉은색 반찬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유나 할머니에게 반찬을 놓아주며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매운 오징어 볶음이에요. 입맛 돌아오셔야죠. 정순 따뜻하게 웃으며 우리 강아지가 만든 건 다 맛있지. 고맙다. 오징어 볶음을 맛있게 먹는다. 지훈 미소 지으며 어머니, 이제 제가 옆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모실게요.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가족의 사랑과 연대로 채워진 가장 평화로운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무속인의 주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운이었습니다.